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세션을 진행할 딜리버리 서비스팀 서우상 이신은입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카프카 스트림즈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이벤트 스트림을 처리했던 경험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에 대한 소개를 조금 간략하게 드리자면 저희는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 도메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직에서 일한 지 어느덧 한 3년이 조금 넘었고요. 스트림 처리에 대해서 고민한 지도 3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조금 안내드릴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번 세션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지식이나 이번 세션을 통해서 얻어가셨으면 하는 부분,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배치와 스트림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배치 처리를 했던 경험, 카프카의 개념과 기본 구조, 분산 처리에 대한 이해는 이미 가지고 계신 것으로 간주하고 시간 관계상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을 듣고 나서는 기존의 배치 처리가 굉장히 익숙하시죠. 그래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항상 배치 처리를 사용하려고 하실 텐데 그것이 우리의 시스템에 정말 적합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스트림 처리를 도입하고는 싶었지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조금 털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경험을 공유 드릴 텐데 스트림 처리를 도입했을 때 발생 가능한 장애 포인트들을 미리 인지하고 제거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발표 세션의 주제는 스트림 처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림 처리에 대한 장점이나 배치 처리에 대한 단점을 다소 부각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스트림 처리가 배치 처리보다 항상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배치 처리가 더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도메인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배치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배치의 구조나 성능 개선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카프카 스트림즈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표도 그 기술을 기반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기술에 대한 강의를 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코드나 상세한 기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는 정답을 제공해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어떤 오답들을 조금이라도 제거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저희 세션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이번 세션은 크게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스트림 처리를 왜 도입하게 되었는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가 가진 도메인의 요구사항과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발생했던 이슈나 해결 방안, 그리고 모니터링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와 같이 인사드렸던 서우상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배달을 수행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물리적으로 배달을 수행해 주실 라이더분들이 필요하시겠죠? 근데 라이더가 아무 위치에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배달의 근처에 있어야만 배달을 수행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시간과 비용도 필요합니다. 배달은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기상이나 도로 상황도 필수 요소입니다. 네,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리는 지금 배달이 원활한 상황인지 아니면 조금 어려운 상황인지를 계속 트래킹하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운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배달 인프라 상황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고요. 이 상황을 별도의 지표로 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만들 때 필요한 데이터는 기상정보나 교통정보와 같이 외부에서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요. 지역별 배달이나 라이더 현황처럼 우리가 직접 집계하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배달 인프라 지표라는 것을 만들어냈고요. 이 지역별로 데이터를 보면서 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 배달 라이더 현황을 우리가 어떻게 집계를 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저희도 배치 처리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벤트가 들어오면 그 이벤트를 별도의 DB에 저장을 했고 배치 스케줄이 돌면서 DB로부터 데이터를 조회해 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적절히 가공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이 결과를 별도의 DB에 다시 저장하는 형태로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이걸 처음 구축했던 게 한 5년 전이었을 텐데요. 이때는 물론 별도의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네, 저희가 많이 두들겨 맞긴 했는데요. 저희의 서비스가 그동안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주문 수도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수백만 건의 주문을 받아들이고 있고 이러한 주문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배달 데이터나 라이더 데이터는 더 많은 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죠. 그래서 요구사항이 계속 복잡해지고 많아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처리 로직도 복잡해지고 DB를 조회하는 쿼리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DB에 항상 부하가 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문이라는 것은 항상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점심이나 저녁 시간대에 주로 배달을 시켜 드실 것이고요. 월드컵이나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문이 급격하게 몰려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문 수의 편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배치 구조는 주문 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치의 처리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1초 이내에 끝나던 배치가 주말만 되면 3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배치라는 것은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배치 주기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배치 주기 사이에 들어온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상 탐지가 항상 느려지게 됐고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배치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려 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뷰 모델이라든지 마이크로 배치와 같은 기능들을 구현을 해봤었는데 사실 운영하다 보니 이러한 방식으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계속 문제의 한계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기적으로 모아서 처리하던 시절은 우리 도메인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배치 처리를 도입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틈만 나면 이런 알람들이 왔었는데 더 이상 받기 어려웠습니다. 네, 이제 스트림 처리를 도입하기로 했으니 구체적인 기술도 선택을 해야겠죠. 우리의 선택지로는 아파치 플링크와 카프카 스트림즈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아파치 플링크는 굉장히 유명한 기술이었고요. 반면에 카프카 스트림즈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기술이었습니다. 아파치 플링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 별도의 플링크 클러스터에서 동작하는 방식이고 주로 데이터 인프라 팀이나 BI 팀에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카프카 이외에 지원하는 서드파티가 많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유명한 만큼 문서도 잘 작성되어 있고 도입 사례도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반면 카프카 스트림즈의 경우에는 자바 애플리케이션에 포함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클러스터를 구성할 필요 없이 이미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도 실행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저희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담당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카프카 스트림즈는 카프카의 메커니즘을 활용하기 때문에 카프카 이외에는 지원하는 서드파티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벤트 파이프라인에 카프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한 가지 유일한 고민은
국내 도입 사례가 많지 않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다른 부분에 장점이 너무 많았고 우리가 이번에 사례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카프카 스트림즈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선택한 기술의 기본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카프카 스트림즈는 그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카프카의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토픽이나 파티션 그리고 컨슈머 그룹은 카프카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좀 익숙한 개념이실 텐데요. 카프카 스트림즈는 이 구성 요소를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네, 스트림 프로세서라는 곳에 처리 로직이 들어가게 되는데 스트림 프로세서는 결국 카프카의 컨슈머입니다. 네, 카프카 컨슈머의 특징을 가지게 되고 토픽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분산해서 처리가 됩니다. 처리를 하면서 필요한 상태 관리는 상태 저장소라는 로컬 저장소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때 로컬 저장소는 스트림 프로세서로 들어온 데이터만을 관리하기 때문에 상태 저장소도 분산 저장소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네, 배달 타입별로 배달을 집계하는 케이스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면 스트림 프로세서는 배달이라는 토픽을 스트림으로 인풋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처리를 하는 결과를 상태 저장소라는 분산 저장소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결과를 별도의 토픽으로 다시 흘려서 외부에서 다른 부분에서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코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조금 아쉬울 수 있으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코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카프카 스트림즈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미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이미 메소드로 만들어 놓았고 이걸 활용한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DSL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 부르고 있고 필터링이라든지 그룹핑이라든지 카운팅과 같은 기능을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고도화된 기능이라든지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로우 레벨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 프로세서 API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진 도메인의 요구사항과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라이더 현황을 집계하는 과정을 예로 들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도메인 이벤트는 배달 이벤트와 라이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전 세션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의 이벤트 구조를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배달 이벤트는 어떤 행위가 발생했을 때 도메인 이벤트가 발행이 되는데요. 배달이 생성되었거나 배차가 되었거나 라이더가 픽업을 했거나 아니면 고객에게 전달을 하는 등 이러한 것들을 행위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러한 시점에 이벤트가 발행이 됩니다. 이벤트에 포함되는 데이터는 이 행위의 영향을 받은 속성들만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이 생성되었을 때는 배달 타입이나 픽업지, 배달지의 주소와 같은 풍부한 정보들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배차 확정이 되었을 때는 이러한 속성들이 변하지 않았고 라이더의 정보만 추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라이더 이벤트도 운행이 시작하거나 운행을 종료했거나 아니면 라이더가 이동했을 때 이벤트가 발행이 됩니다. 이때 라이더 이벤트에 포함되는 현재 위치는 GPS 좌표입니다. 네, 우리가 가진 도메인 요구사항을 크게 구분해 보자면 기능 요구사항 두 가지와 비기능 요구사항 한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지역별 라이더 현황을 집계하기에 앞서서 어떤 라이더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우리가 배달 이벤트와 라이더 이벤트를 가지고 서우상 라이더는 역삼동에서 현재 배달을 수행하고 있다와 같은 정보를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별로 집계를 할 텐데요. 이때 지역 단위는 행정동의 규모입니다. 다소 세분화된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삼동에서 배달을 수행 중인 라이더는 서우상 라이더를 포함해서 총 300명이다와 같은 결과를 얻어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기능 요구사항인데요. 데이터 집계 처리를 어떻게 하든 데이터가 어느 곳에 위치하든 우리는 그거를 상관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가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네, 첫 번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전처리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라이더 이벤트에는 라이더의 위치가 포함이 되는데 이때 포함되는 정보는 GPS 좌표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집계하고자 하는 단위는 행정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GPS 좌표를 행정동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라이더 이벤트를 구독해서 행정동 좌표로 GPS 좌표를 행정동으로 변환한 뒤에 새로운 이벤트를 발행하는 형태로 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발행한 확장된 라이더 스트림을 가지고 배달 스트림이랑 적절히 조인을 함으로써 라이더의 스냅샷 스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의 도메인 이벤트는 행위에 영향을 받은 속성들만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를 집계하는 입장에서는 스냅샷 정보가 필요합니다. 라이더 스냅샷 정보는 해당 라이더가 어느 행정동에 속해 있는지, 배달을 수행 중인지 여부를 포함합니다. 이제는 지역별로 데이터를 집계하는 과정입니다. 지역 단위가 행정동 규모로 다소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인스턴스에서 처리가 되면 안 되고 여러 인스턴스에서 분산돼서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카프카 스트림즈의 구조를 살펴보면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분산 처리가 됩니다. 라이더 스냅샷 스트림을 받아들여서 카프카 스트림즈를 통해서 집계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행정동 단위로 그룹핑을 하고 카운팅과 같은 집계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동 단위로 상태 저장소에 데이터가 저장이 될 것이고요. 이 데이터는 분산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포동이라는 지역에 대한 결과값은 인스턴스 A에 저장이 되고 역삼동은 인스턴스 B에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된 상태 저장소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를 타고 요청이 들어올 텐데요. 데이터가 있는 인스턴스로 요청이 들어온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인스턴스에서 상태 저장소를 조회해서 결과를 직접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데이터가 없는 인스턴스로 요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그래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카프카 스트림즈의 경우에는 메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어느 인스턴스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인스턴스에게 도움을 받아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상태 저장소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케이스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태 저장소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태 저장소는 논리적으로 스트림 프로세서 내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림 프로세서의 접근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림 프로세서가 정상이 아닌 경우에는 상태 저장소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장애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배포하는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스케일 인아웃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상태 저장소에 접근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도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백업 저장소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집계 결과를 일반적으로 상태 저장소에 저장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새로운 토픽으로 발행을 합니다. 이 토픽을 구독을 해서 별도의 백업 저장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백업 저장소는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하나의 백업 저장소에 모든 지역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저장소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백업 저장소의 도움을 받아서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도메인의 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전략인데요.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더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도메인 이벤트는 배달과 라이더 이벤트가 있고요. 그 두 개를 적절하게 전처리를 거쳐서 라이더 스냅샷 이벤트를 만들어냅니다. 라이더 스냅샷 스트림을 가지고 스트림 처리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상태 저장소에 분산 저장이 됩니다. 상태 저장소 이외에도 별도로 토픽을
내보내서 백업 저장소를 구축하고 있고 상태 저장소와 백업 저장소로 데이터가 이중화되어 있어서 다운타임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파트부터는 서우상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신은님이 앞에서 말씀해주신 과정도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저희도 대부분의 로직을 배치 처리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었고 스트림 처리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경험한 이슈들과 그 과정에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다만 카프카 스트림즈를 활용한 스트림 처리라는 게 스트림 처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브로커, 컨슈머 그룹, 스트림 프로세서와 같은 클러스터 구성 요소 또는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관점과 같은 꼭 스트림 처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한 개발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퇴근하고 닌텐도 스위치로 젤다의 전설이랑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한창 클라이막스인데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들립니다. 네, 익숙하시죠? 저도 PTSD가 올 것 같은데요. VPN을 켜고 확인해 보니까 카프카 메시지 발행 실패 알람이 와 있습니다. 저희는 한때 이 메시지 발행 실패가 매우 잦아서 모두 고통을 받았던 시기가 있는데요. 스트림 처리도 프로듀서가 메시지를 잘 발행해야 컨슈머가 이를 받아서 다시 처리를 할 텐데 발행부터 실패하면 답이 없습니다. 실패 후 원인도 다양하고 증상도 다양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브로커의 메타데이터 통신 실패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브로커와 클라이언트의 각종 설정 값을 조정했습니다. 의도에 맞지 않게 설정된 값도 있었고 카프카 운영팀과 논의해서 저희에게 맞는 최적의 값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명 관계상 생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발생 빈도가 줄었는데요. 완전히 해결되진 않아서 저희는 두 번째로 저희가 토픽을 사용하는 형태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처리량을 늘리기 위해서 서버 스케일링하는 느낌으로 토픽의 파티션 수를 증설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파티션 수는 한 번 늘리면 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파티션은 브로커의 하위로 관리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수의 파티션은 브로커 및 클러스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프카 스트림제는 중간중간 처리를 위해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하는 내부 토픽들이 있는데 이 내부 토픽도 원본 토픽의 파티션 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적은 수로 시작하고 경과를 지켜보며 점점 늘려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저희는 처음에 과한 파티션 수를 유지하다가 V2로 이관하면서 개수를 줄이면서 훨씬 안정된 클러스터 환경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거대한 파티션이 구성되었고 이를 단기간에 조치하기 어렵다면 중간에 단순히 바이패스하는 토픽을 둬서 실제 로직을 처리하는 컨슈머 입장에서는 적은 수의 파티션을 접하게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리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파티션 수 증설만에 의존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는 토픽을 너무 거대하게 구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는 처음에 그 딜리버리 이벤트 스토어라는 하나의 토픽에 모든 이벤트를 발행했었는데요. 이게 역시나 시스템과 트래픽의 폭발적인 확장에 따라서 결국엔 저희도 파티션 수를 증설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컨슈머는 본인이 관심 있는 메시지 외에 너무 많은 이벤트를 수신해야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토픽을 도메인 단위로 구분합니다. 주문, 배달, 라이더처럼요. 이러한 노력으로 72개의 파티션으로 처리하던 트래픽을 현재는 도메인 단위로 나누고 18개의 파티션으로 충분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치웠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죠? 이런 말은 영화에서 사망 플래그가 될 수 있다는 걸요. 두 번째 이슈가 발생합니다. 당시 저희가 겪었던 건
서버 배포 시에 리밸런싱이 발생하는데 이때 특정 스트림 프로세서에 렉이 과도하게 쌓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가 등장하는데요. 리밸런싱과 렉입니다. 컨슈머 렉이란 컨슈머가 마지막으로 읽은 메시지의 위치와 프로듀서가 마지막으로 발행한 메시지의 위치 차이인데요. 즉 밀린 숙제의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슈머 렉은 평소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게 과하면 이벤트 딜레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특정 임계치를 정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컨슈머 렉이 발생하면 컨슈머 처리 성능을 높여야 하는데 물리적인 서버 증설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저희는 컨슈머의 스레드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과 같이 파티션이 6개일 때, 그리고 이를 소비하는 인스턴스가 2대일 때, 한 인스턴스가 하나의 스레드만 사용한다면 해당 스레드는 3개의 파티션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3개의 스레드를 사용한다면 해당 스레드는 하나 파티션만 처리해도 되겠죠? 물론 파티션보다 스레드가 더 많으면 쉬는 스레드가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값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번엔 리밸런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밸런싱이란 말 그대로 밸런싱을 재조정하는 건데요. 파티션의 데이터들을 컨슈머들에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파티션과 컨슈머 간의 매핑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은 파티션 혹은 컨슈머 어느 한쪽이 달라질 때 대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밸런싱은 매우 고비용 작업인데요. 매핑이 조정되는 동안 해당 컨슈머의 처리는 중단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불필요한 리밸런싱의 횟수와 소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리밸런싱 전략에는 저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온 이거는 모든 매핑을 취소하고 재조정합니다. 따라서 때문에 일시적으로 스탑 더 월드처럼 모든 메시지 처리가 막히기 때문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카프카 2.4 버전부터 나온 쿠퍼러티브 전략은 모든 매핑을 취소하지 않고 보다 여러 번에 걸쳐서 조정해 나갑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메시지 처리 환경을 유지하려 노력하고요. 저희는 불필요한 리밸런싱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옵션들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두 가지 리밸런싱 전략이나 컨슈머 처리 속도나 처리량과 관련된 옵션, 컨슈머 그룹과 관련된 옵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국 양쪽을 매핑시켜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노드가 과하진 않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근본적으로는 빠르고 안정적인 컨슈머의 메시지 처리 환경이 해결책 그 정답이지 않나 하는 교과서적인 고민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리밸런싱과 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시 그 이슈로 돌아오면 결국 루트커즈는 컨슈머 그룹 내에 너무 많은 멤버스였습니다. 저희가 코드를 잘못 작성해서 과한 동시성이 부여되었고 또 의도치 않게 동일한 아이디 값으로 인해서 한 컨슈머 그룹 내에 멤버 수가 2560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심지어 리밸런싱 전략이 이거여서 이 모든 매핑을 취소하고 다시 조정하는데 이대한 요청이 리밸런싱을 주관하는 컨슈머 그룹 코디네이터가 위치한 특정 브로커에 몰리면서 부하와 렉이 발생한 것입니다. 참 안일했는데 역시나 적절한 설정값을 사용하는 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이번에도 해치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번엔 큰 게 왔는데요. 저희 서비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배달 생성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들립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브로커는 컨슈머들이 메시지를 잘 처리하는지 주기적으로 감시를 하는데요. 이때 어리버리한 친구가 보이면 컨슈머 그룹에서 탈락시켜 버립니다. 이때 저희가 코드를 잘못 작성해서 버그가 있어가지고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저희 서버들이 하나 둘씩 컨슈머 그룹에서 탈락하면서 결국 배달 생성 처리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얻은 교훈은 저희가 컨슈머의 처리를 잘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컨슈머 그룹 탈락과 관련해서 저렇게 두 가지 옵션을 대표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컨슈머의 폴링 주기와
폴링시 메시지 양입니다. 즉 엔초안의 M개의 메시지를 처리하길 바라는 브로커의 기대를 저희는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처리 속도와 컨슈머 그룹 리뷰에 관련된 로고도 잘 모니터링해야 하고요. 자, 이번엔 큰 걸 해치웠으니까 정말 끝나볼까요? 이번엔 디스크 알람이 발생합니다. 참 다양하게도 저희를 괴롭히는데요. 아시다시피 카프카는 디스크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디스크 용량이 차 있었고 확인해보니 이들 대부분은 불필요한 데이터였습니다. 카프카 스트림즈에는 상태 저장소라는 DB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이 데이터들은 각 스트림 프로세서들의 로컬에 분산 저장됩니다. 때문에 특정 서버가 갑자기 이슈로 다운되면 데이터 유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브로커에 체인지 로그 토픽이라는 백업 개념의 내부 토픽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내부 토픽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잘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불필요한 과거 데이터가 쌓이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디스크를 잡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런 두 가지 옵션에 따라서 불필요한 과거 데이터를 삭제했고 이를 통해 디스크 사용량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상태 저장소를 쓰면서 추가로 느낀 점들이 있는데요. 분산 처리의 이점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스트림 프로세싱을 잘 한 뒤에 그 결과를 익숙한 레디스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당연히 처음엔 괜찮았는데 역시나 레디스 데이터와 접근하는 곳이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상태 저장소 데이터는 각 스트림 프로세서들 로컬에 저장되기 때문에 접근도 빠르고 부하도 분산됩니다. 쓰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반대로 또 상태 저장소만을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데이터가 브로커나 로컬 인스턴스에 디스크 혹은 인메모리에 저장이 되는데 이게 날아가면 어쩌나 걱정이 되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체인지 로그 토픽이나 레플리케이션 복제 개념이 보완해주긴 합니다만 뭔가 저희들의 익숙한 그 MySQL이나 레디스만큼 신뢰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겪은 몇 번의 이슈 상황에서 디버깅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나올 예정인데 오프셋 리셋 방식으로 복구가 가능한 데이터여야 하고요. 따라서 저희는 상태 저장소가 원장 데이터보다는 임시 데이터에 보관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다른 이야기인데 비슷한 맥락에서 배치 처리로 충분한 걸 꼭 굳이 스트림 처리를 고집할 필요도 없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취사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로 느낀 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리파티셔닝을 자제하자는 것입니다. 리파티셔닝은 실제 스트림즈를 구현하고 문법을 보다 보면 만나실 텐데 저렇게 맵과 같은 메소드를 호출할 때 키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키가 바뀌니까 키를 따라가는 파티션도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대규모로 데이터가 이동하면서 네트워크, 디스크 IO가 발생하면서 부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키 변경 연산보다는 맵 밸류주와 같은 함수들의 사용을 가능하다면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처리 지연으로 배달 생성 처리가 막혔던 것처럼 스트림 처리 중에는 지연이 발생할 만한 외부 호출이 적을수록 좋은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스트림 프로세서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이벤트 페이로드를 풍부하게 구성합니다. 또는 스트림 처리 내부에서는 이들이 제공하는 조인 기능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프카 외에도 모든 키 기반 동작이 그렇듯이 저희도 역시나 특정 파티션에 부하가 몰리지 않도록 키 관리를 유의해야 합니다. 역시 다 문제가 되더라고요. 자, 이제는 정말 끝났습니다. 물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정말 해치운 거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겪은 이슈들과 경험담을 공유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저희가 카프카 스트림즈 환경에서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로우입니다. 카프카를 쓰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컨슈머 렉 모니터링으로 유명한 버로우를 저희도 역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차피 자바 스프링 환경이기 때문에
JMX를 통한 지표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친구 스프링은 마이크로미터를 통해서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프로듀서의 리퀘스트 레이턴시나 컨슈머의 커밋 레이턴시 같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스트림 프로세서에는 7가지 상태가 있는데요. 실행 중, 중지, 리밸런싱, 에러 등이 있겠죠. 역시나 우리들의 친구 스프링 카프카는 이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메테우스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를 수집하고 그라파나로 이를 노출해서 알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에러나 리밸런싱 상태에 빠진 스트림 프로세서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인지를 했으면 조치도 해야겠죠? 저희는 방금 그 상태에 대한 어드민을 구성해서 알람이 발생하면 문제가 되는 스트림 프로세서를 재시작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카프카를 쓰시면 다들 아실 텐데 카프카 매니저를 통해서 토픽에 대한 설정을 주로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트림즈 리셋 기능입니다. 스트림 처리 환경에서는 배치 처리랑 다르게 한 방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벤트가 넘어올 때마다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서 누적하면서 결과를 만들어 갑니다. 때문에 이슈 상황에서도 복구를 위해서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다시 소비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는 카프카에 내장된 저 툴을 이용해서 컨슈머의 오프셋을 과거로 돌려서 토픽의 과거 데이터부터 차례대로 다시 재소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새 출발을 해야 되니까 상태 저장소나 내부 토픽은 리셋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거를 매번 터미널에 들어가서 스크립트를 실행하기도 번거롭고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젠킨스로 한번 랩핑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비롯해서 앞에서 등장한 많은 도구들은 저희 사내의 카프카 플랫폼 팀분들의 도움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계시죠? 네, 여기까지 저희가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왜 스트림 처리가 필요했고 카프카 스팀즈를 선택했으며 도메인에 어떻게 활용했고 이 과정에서 겪은 이슈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 발표는 저희처럼 서비스를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시선의 경험담입니다. 혹시 만약에 브로커와 클러스터 전반의 운영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작년 우아콘의 저 발표를 참고해 주시고 카프카를 활용한 EDA 구축이 궁금하시다면 이 전 발표였는데 유튜브에 올라온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림 처리를 통해서 배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카프카 스트림즈는 충분히 도입해 볼 만한 기술입니다. 우리와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스트림 처리와 카프카 스트림즈 도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온콜과 장애의 두려움 없이 따뜻한 치킨과 함께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